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임금을 살린 여인입니다. 오래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삶과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이지요. 깊은 산골짜기,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 바람조차 머뭇거리던 그곳에서 운명 같은 인연과 영혼을 뒤흔드는 숨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맥이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나라가 있었다. 밖에서는 그 나라를 산군이라 불렀다. 안에서는 그저 사계가 먼저 오는 곳이라 말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봄비에 젖어 화답하듯 피고 여름이면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부서져 흘렀다. 가을은 단풍으로 산을 물들이고 겨울은 눈으로 모든 소리를 덮었다. 사람들은 계절을 달력보다 피부로 먼저 알았고 소문은 바람을 타서 먼저 움직였다. 좁은 고개와 고개 사이 세상은 더디게 들어오고 더디게 나갔다. 폐쇄는 불편이었지만 그만큼 평온이었다. 마을의 새벽은 늘 비슷했다. 연기가 낮게 깔리고 멀리서 절의 범종 소리가 한 번 울리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 나라의 임금은 28, 이름은 휘영. 키가 훤칠했고 눈매가 깊었다. 말은 정중했고 예는 바르며 몸가짐은 늘 가지런했다. 겉으로 그는 훌륭한 군주였다. 백성은 그런 임금을 믿고 싶어 했고 대신은 그런 임금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기록관의 붓끝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심장은 자주 멈칫했다. 왕위에 오른 지 5해. 그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면류관이 아니라 혈통의 서늘함이었다. 그는 정통 왕족이 아닌 후궁의 소생이었다. 형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뜻밖의 왕좌가 그의 앞에 놓였고 그날부터 궁의 바람결은 달라졌다. 전하라는 호칭의 온기 바깥에서 대신의 뜻이 더 빨랐다. 아침마다 대신들은 예를 갖추어 물었다. 전하, 오늘은 어느 정무를 보시겠사옵니까? 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동의였고 때로는 포기였다. 서슬퍼른 문서들의 결론은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틈틈이 묻고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결론을 바꾸는 일은 늘 뒤로 밀렸다. 국정은 큰 강처럼 흘렀고 왕은 그 강의 수면만 스치는 물새 같았다. 다큐의 렌즈로 본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병력이 아니라 구조의 질병이었다. 왕권과 신권, 혈통과 합의, 겉의 예와 속의 불신이 얽혀 만든 웅덩이. 휘영은 그 웅덩이를 건너지 못한 채 그 위에 선 사람이었다. 밤은 더 길었다. 궁궐의 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마저 낯설었다. 그는 종종 잠을 피했다. 잠은 그에게 꿈을 데려오고 꿈은 그를 다시 절로 데려갔다. 오래된 절, 기와는 검붉게 타오르고 불길은 나무보다 기억을 먼저 먹어치웠다. 그 불 사이로 소녀의 목소리가 불렸다. 휘영아, 휘영아, 어디 있니? 맑고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애절했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고 그 순간 눈이 떠졌다. 깨어나면 옷깃은 젖어 있었고 심장은 제 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그는 속삭였다. 나는 언제부터 숨 쉬는 법을 잊었을까? 낮에는 정사에 앉았으되 정신은 종종 그 절의 연기 사이로 미끄러졌다. 말을 하다 문장을 잃기도 했고 글자가 물처럼 번져 보이는 순간도 있었다. 기록이 남긴 것은 심기허약이라는 4글자였지만
그 말로 담을 수 없는 기척이 있었다. 식은땀이 잦아졌고 가슴이 조이는 듯 아팠다. 말을 내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때가 생겼다. 방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백도 틈처럼 늘어났다. 어이들은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침을 놓았다. 전하의 심기는 허약하오니 마음을 편히 좋은 음식을 드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알았다. 이것이 마음만의 병이 아니라는 것을.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가 숨과 숨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대비 윤씨는 왕의 안색을 살피며 혀를 찼다. 임금이 이 모양이면 나라가 불안해질 터인데 그렇다고 병세를 드러낼 수도 없고. 궁은 비밀을 잘 간직하는 집이지만 소문에는 서툴렀다. 기민은 늘 틈으로 샜다. 대전의 기동 그림자 아래서 그는 그 말 앞에서 고개만 숙였다. 부끄러움과 분노와 무력감이 같은 온도로 끓었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다. 왕은 울지 않는다. 다만 숨을 늦춘다. 그렇게 밤은 또 넘어갔다. 나라의 지형은 왕의 마음사와 닮았다. 산에 둘러싸인 국토는 외세와의 마찰을 늦추었지만 내부의 균열을 오래 붙들었다. 고개를 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변화에 대한 합의는 더디 이루어졌다. 대신들의 언어는 안전을 말했고 왕의 침묵은 그 안전을 인정하는 척했다. 문서의 말미에 적힌 어진 뜻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백성은 계절을 견디고 나라는 관성으로 흘렀다. 다만 어느 날부턴가 골목 어귀의 아이들이 열로 쓰러지고 우물가의 노파가 올해 바람이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는 것만은 다른 이야기였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먼저 알아챈다. 숨이 달라졌다는 것을. 밤에 궁으로 돌아오면 상감은 홀로 어좌뒤편 어둠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가 그의 옆에서 길어졌다. 불꽃은 미약했지만 그림자를 낳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꿈의 불길을 떠올렸다. 오래된 절, 타는 기와 이름을 부르는 소녀. 그는 단 한 번도 그 소녀의 얼굴을 또렷이 보지 못했다. 그러나 목소리의 온기는 기억했다. 기억은 얼굴보다 오래 간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오래 가는 것이 사람을 더 깊이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문득 바람이 스쳤다. 창호가 미세하게 울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고 그 동작은 어딘가에서 막혔다. 몸의 기류가 그를 배반했다. 그가 잊은 것은 정치가 아니라 생리였다. 숨은 정치보다 먼저 무너지는 법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숨을 쉬어라. 그 명령은 왕의 어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간청이었다. 그러고 나면 잠시 몸이 풀렸다. 그는 다시 내일의 대궐문을 생각했다. 대신의 문장, 백성의 마른 손, 대비의 눈빛, 기록관의 붓, 그리고 불, 언제나 꿈의 불.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작 전에 이미 많은 것이 타 있었다. 왕의 마음, 나라의 관성, 궁의 정막과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다큐멘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한 줄의 나레이션을 깐다. 한 나라의 병은 통계로 오고 한 사람의 병은 꿈으로 온다. 이 둘이 만나면 역사가 된다. 그 역사의 문 앞에서 젊은 왕은 숨을 잊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어느 골목옥이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한 여인이 노래로 자신의 숨을 붙잡고 있었다. 둘의 거리는 계절 하나, 바람 한 번, 꿈 한 편, 그리고 불길 한 줄로만 남아 있었다. 궁궐은 낮에도 적막했지만 밤이 되면 그 적막이 한 겹 더 깊어졌다. 바람 소리조차 문지방을 넘지 않는 듯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 휘영의 몸은 늘 어딘가 불안정했다. 낮의 공무 중에도 눈앞이 흐려지고 글자가 물처럼 번지며 서로 겹쳐졌다. 대관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다.
잠깐의 멍함이 아니라 기억의 끊김이었다. 기록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전하의 안색이 흐려졌다는 짤막한 문장에 남았다. 그것은 정치 기록이자 의학 기록이었으며 동시에 한나라의 불안을 은유하는 말이기도 했다. 식은땀이 이유 없이 흘렀다. 밤마다 가슴은 돌처럼 무거워졌다. 숨을 내뱉으려 하면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렸고 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청은 굳어버렸다. 어떤 날은 전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방금 전에 내린 전교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대신들은 왕의 병세를 아는 듯 모르는 듯 했다. 그들은 그저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물었다. 전하, 오늘은 어떤 정무를 보시겠사옵니까? 그리고 왕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하나의 예의자 동시에 불가피한 항복이었다. 어이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맥을 짚었다. 혀의 색을 살폈고 눈빛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늘 비슷했다. 심기가 허약하시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이 말은 의학이 아니라 위로였다. 그러나 휘영은 알았다. 자신의 병은 마음만의 병이 아니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꿈, 불타는 절, 그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밤이 오면 그는 홀로 중궁에 앉았다. 창호 밖으로 달빛이 흘렀다. 바람은 멎어 있었고 궁궐은 너무나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의 숨소리는 지나치게 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부터 숨쉬는 법을 잊은 걸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가슴의 두근거림만이 답처럼 울렸다. 대비 윤 씨는 왕의 병세를 못마땅히 여겼다. 임금이 병악하면 백성이 불안해할 터인데 그렇다고 병세를 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탄식하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꾸짖음이 담겨 있었다. 휘영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스쳐갔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다. 대신의 권력, 대비의 시선, 백성들의 눈길이 그를 올가맸다. 그는 그저 또다시 침묵으로 응답했다. 조선의 정치 질서는 유교의 언어 위에서 굴러갔다. 왕권은 절대적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합의와 질서 속에 묶여 있었다. 왕의 몸은 나라의 거울이었고 왕의 숨은 곧 백속의 숨으로 여겨졌다. 휘영의 숨이 흔들릴수록 민심은 불안정해졌다. 숨을 잃은 임금이라는 그림자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병은 더 선명해졌다.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쇠약해졌다. 그러나 어이들은 병명을 찾지 못했다. 마치 기록되지 않은 질병,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병 같았다. 다큐멘터리의 해설처럼 그것은 영혼의 단절 혹은 정통성의 부재가 몸에 새긴 상처였다. 휘영은 알았다. 그의 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소연의 아버지는 궁중 학사였다. 글에 능했지만 아내가 정신을 잃자 그도 점점 쇠약해졌다. 결국 소연이 10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친척들은 모두 그녀를 두려워했고 아무도 돌봐주려 하지 않았다. 어린 소연은 길거리를 떠돌며 국밥을 얻어먹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를 버텼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내 숨으로 누군가 죽게 하지 않으리. 다시는 쓰지 않으리. 그래서 북촌의 작은 기방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 손님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했지만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랐다. 밤이면 홀로 창가에 앉아 쓸쓸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산속 깊은 절에 있었다. 함께 살던 무녀 할머니가 말했다. 연아, 네 능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할머니는 병든 이를 고쳐주던 분이었다.
그런데 그 절에 어느 날 동공이라 불리던 어린 왕자가 찾아왔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이 절망하자 할머니는 소연을 불렀다. 연아, 네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소연은 무서웠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왕자가 금세 의식을 되찾고 독이 빠져나갔다. 며칠을 절에서 머문 왕자는 소연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중에 임금이 되면 널 궁으로 데려가겠다.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왕자가 떠난 후 절은 큰 불길에 휩싸였다. 할머니는 불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소연만 살아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 때문에 불이 난 거야 수군거렸다. 결국 소연은 산을 내려와 도성으로 흘러들었고 그렇게 기생이 된 것이다. 그 무렵 도성 북촌에는 소연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다. 22, 하얀 피부에 고운 얼굴. 그러나 언제나 쓸쓸한 눈빛을 지닌 여인.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푸르렀다. 마치 가을 하늘을 담은 듯 깊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비쳐 있었다. 그녀가 머물던 기방은 치얼루라 불리는 작은 곳이었다. 화려함보다는 고요가 먼저 오는 집. 단골 손님 몇이 차를 마시며 그녀의 노래를 들을 뿐이었다. 소연의 노래는 특별했다. 입을 열면 새들이 지붕에 앉아 귀를 기울였고 바람조차 멈춰서 노래를 들었다. 그러나 그 노래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애수가 섞여 있었다.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연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왜 이렇게 슬플까?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으나 소연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만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사실 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의 숨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앗아갈 수도 있는 힘. 그러나 그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5살 무렵 어머니가 기르던 닭이 여우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다. 소연이 그 닭에게 입김을 불어넣었자 닭이 다시 살아났다. 처음엔 어머니가 기뻐했으나 곧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의 씨야. 어머니는 소연을 죽이려까지 했다. 다행히 아버지가 말렸으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끔씩 귀신아 가거라 가거라 중얼거릴 뿐이었다. 소연의 아버지는 궁중 학사였다. 글에 능했지만 아내가 정신을 잃자 그도 점점 쇠약해졌다. 결국 소연이 10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친척들은 모두 그녀를 두려워했고 아무도 돌봐주려 하지 않았다. 어린 소연은 길거리를 떠돌며 국밥을 얻어먹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를 버텼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내 숨으로 누군가 죽게 하지 않으리. 다시는 쓰지 않으리. 그래서 북촌의 작은 기방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 손님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했지만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랐다. 밤이면 홀로 창가에 앉아 쓸쓸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산속 깊은 절에 있었다. 함께 살던 무녀 할머니가 말했다. 연아, 네 능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할머니는 병든 이를 고쳐주던 분이었다. 그런데 그 절에 어느 날 동공이라 불리던 어린 왕자가 찾아왔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이 절망하자 할머니는 소연을 불렀다. 연아, 네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소연은 무서웠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왕자가 금세 의식을 되찾고 독이 빠져나갔다.
며칠을 절에서 머문 왕자는 소연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중에 임금이 되면 널 궁으로 데려가겠다.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왕자가 떠난 후 절은 큰 불길에 휩싸였다. 할머니는 불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소연만 살아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 때문에 불이 난 거야 수군거렸다. 결국 소연은 산을 내려와 도성으로 흘러들었고 그렇게 기생이 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후 며칠간 소연의 마음은 뒤숭숭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으나 그 왕자가 누구였는지는 또렷하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손길과 상냥한 미소만은 선명했다. 한편 궁에서는 태의원 어의 도령이 휘영의 병세를 걱정하고 있었다. 50대 중반, 냉철하지만 마음을 먼저 보는 의원. 젊어서는 중국까지 가서 의술을 배운 경험도 있었다. 그는 알았다. 휘영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단절이라는 것을. 그는 태의원의 서고를 뒤지며 고칠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 발견한 기록. 전설의 치료법, 구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숨. 그러나 사람의 숨이 아니어야 하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도영은 생각했다.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이단적인 방법이라도 왕을 위해서는 시도해야 한다고. 그 무렵 도성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임금의 병이 백성에게 번진다. 아이들과 군사들, 기생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고열과 혼절이 잦아졌다. 깨어나도 며칠간 몸이 무겁다고 했다. 사실 왕의 병세는 극비였지만 궁의 입은 완벽히 다치지 않았다. 대비윤 씨는 민심이 흔들릴까 크게 걱정했다. 그래서 엄명을 내렸다. 왕의 병세를 밖에 말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바람을 탔다. 그중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야기는 이것이었다. 북촌에 손만 얹어도 아이의 열을 내리는 기생이 있다더라. 어떤 이는 신선의 후회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구미호가 둔갑한 것이라 했다. 공통점은 하나. 북촌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기생이 있다는 것. 도영은 귀를 기울였다. 며칠간 북촌을 돌며 수소문하자 그 기생이 치열로의 소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주인에게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에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소연이 입김을 불어주자 살아났소. 그러나 그 아이는 늘 그 힘을 두려워합니다. 도영은 확신했다. 소연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숨의 능력자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저녁 도영은 치열루를 찾았다. 방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앉아 소연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도영은 소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소연. 그러나 도영의 진심을 느끼자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도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로 입김으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까?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 묻습니까?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제 탓에 불행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만약 그 힘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놀란 눈으로 도영을 바라보았다.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임금님의 병세가 위독합니다. 어이들이 모두 포기할 정도죠. 오직 당신의 숨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임금이 아프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소연의 물음에 도형은 단호하게 답했다.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간절한 부탁에 소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무섭기도 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도영은 소연을 궁으로 데려갔다. 내관과 의녀들은 기생이 침전에 들어오는 것을 수군거렸으나 왕의 상태가 위급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 대비 윤 씨는 이를 몹시 못마땅히 여겼다. 그러나 도영이 말한 대로라면 임금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대비는 속으로 계산했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한다면 그 기생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된다. 소연은 침소 앞에서 겉옷을 벗고 맨발로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속죄와 각오의 몸짓이었다. 이 숨을 건네면 내 것은 남지 않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휘영에게 다가갔다. 침소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휘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거의 끊어져 있었다. 소연은 그의 이마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숨결은 보랏빛 빗줄기처럼 퍼졌다. 신기하게도 휘영의 눈동자가 떨리며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맥박을 짚던 도영은 놀라 말을 잃었다. 소연은 침소를 떠나려 했으나 그 순간 휘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래, 그대가 거기 있었느냐? 소연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과 닿아 있었다. 꿈속에서 불리던 그 왕자의 목소리와 같았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틀 후 휘영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러나 기억은 뒤섞여 있었다. 어떤 것은 선명했고 어떤 것은 흐릿했으며 어떤 것은 갑자기 떠올랐다. 그 여인의 노래가 나를 돌아오게 했다. 휘영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다. 어이들과 내관은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그러나 도영은 소연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휘영은 자신을 살린 이가 소연임을 알고 그녀를 다시 만나길 원했다. 소연은 궁을 떠나려 했지만 휘영은 명령했다. 그 기생을 궁녀로 받아들여라. 그녀는 나라의 은인이다. 그 명령은 궁중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생이 궁녀로, 그것도 임금의 은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 대신들은 반대했고 궁녀들은 수군거렸다. 기생 주제에 감히 궁에? 임금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 내관들 역시 못마땅히 했다. 소연은 무거운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지냈다. 어느 날 밤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던 소연. 첫 번째 숨결 이후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현기증이 잦았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내가 정말 전하를 살린 걸까? 아니면 둘 다 이상해진 걸까? 그녀는 깊이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두려워하던 능력이 이제는 임금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함께 얽어버린 듯했다. 한편 휘영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밤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처럼 떠올랐다. 산속 절, 소녀의 노래, 독사의 공포. 그 아이가 정말 소연이었을까? 그는 기억의 파편들을 맞춰가며 진실에 다가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연이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확신했다. 산 너머 산에 계신가? 꽃집 같은 손으로 날 어루만져주던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것은 어린 시절 휘영이 소연에게 가르쳐준 노래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연희, 정말 네가 그때 그 아이구나. 소연 역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동국망, 약속하셨잖아요. 임금이 되면
저를 데려가겠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감동했으나 동시에 슬펐다. 순수한 약속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 그러나 휘영의 명은 번복될 수 없었다. 소연은 궁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대비 윤 씨는 소연을 불러 엄하게 말했다. 임금을 살렸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주제를 알고 조용히 지내거라.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비마마. 그러나 대비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저 기생을 내쫓으리라. 한편 휘영의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업무에 복귀했으나 밤마다 발작과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꿈에서 불렀던 이름은 언제나 소연 혹은 연이었다. 정진 입김이 스미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일렁였다. 소연의 몸은 투명해지고 숨소리는 희미해졌다. 안 돼! 도영의 외침은 늦었다. 아이의 눈동자에 낯선 기운이 번쩍였다. 맞아, 바로 이것. 아이의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백매의 것이었다. 내 할머니, 불에 타 죽은 건 계획이었다. 내 할머니의 일. 소연은 무너졌다. 왜? 너 같은 존재가 많아지면 세상은 위태로워. 반드시 사라져야 해. 기운이 빠져나가며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때 왕이 달려왔다. 소연아! 전하, 이제 안 됩니다. 백매는 흑빛 기운으로 공격을 시도했고 도영은 혈자리를 눌러 제압을 시도했다. 늦었어. 그녀는 곧 사라질 거야. 투명해지는 몸. 그러나 소연은 마지막 힘을 모아 손을 뻗었다. 내 힘을 돌려줘. 번개 같은 빛, 백매의 비명. 도둑맞은 힘은 되돌아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왕의 품에 쓰러졌다. 전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바람이 스치고 등불이 크게 흔들렸다. 박휘의 목소리. 숨은 살리고 앗아간다. 욕망이 개입할 때 희생은 필연. 중추절, 가장 밝은 달, 화려한 빛 아래의 긴 그림자. 대비는 직접 우린 차를 바쳤다. 전하, 약차를 드시옵소서. 왕은 주저없이 잔을 들었다. 소연은 낯선 기운을 감지했다. 은은한 향, 깊은 쓴내. 경고하려는 찰나 왕의 얼굴이 굳었다.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했다. 전하, 맥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소연은 알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번 숨결은 나의 소멸. 도영이 붙잡았다. 안 됩니다. 당신은 남지 않을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시선은 오직 왕에게.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전하, 기억하시옵소서. 어린 시절의 약속. 마지막 숨결이 곧장 그의 입술 속으로 빨려들었다. 그녀의 눈물은 맑았으나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왕의 혈색과 맥이 돌아왔다. 소연의 몸은 투명해졌다. 이제는 당신이 저를 기억할 차례입니다. 소연아, 가지마! 그녀는 미소를 남기고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남은 것은 비단 손수건과 은은한 향기뿐이었다. 모든 기억이 밀려왔다. 절의 불길, 소녀의 노래, 구원의 숨, 그리고 희생. 다큐의 목소리. 사람은 사라져도 숨은 남는다. 숨은 바람이 되고 바람은 기억이 된다. 새벽, 기묘한 고요. 왕은 눈을 떴으나 곁은 비어 있었다. 손에 준 비단 손수건, 젖은 눈물. 연아, 너를 잃고 내가 살아남았다. 도용의 낮은 목소리. 그녀는 다른 차원으로 흩어졌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숨은 머뭅니다. 왕의 마음엔 죄책감이 짙게 깔렸다. 며칠 뒤 상소가 올랐다. 기생과의 인연을 끊으소서. 왕은 답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그 기생은 이 나라의 은인이다. 특별한 명, 매년 입춘, 숨결을 기리는 제례를 열겠다. 반대는 있었지만 의지는 굳었다. 왕은 권력을 대신에게 맡기고 스스로는 도성 밖으로 나가 백성을 만났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나누는 일이다. 백성들은 그를 숨군이라 불렀다. 제례의 향과 노래, 바람, 의미는 궁을 넘어 나라의 기억이 되었다. 제례 뒤 왕은 홀로 바위에 앉아 바람을 향해 숨을 불어넣었다. 그대는 내 안에 머물러 있소, 영원히. 다큐의 마지막 내레이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숨은 몸을 잃어도 바람이 된다. 시인의 시가 퍼졌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향기로운 숨결. 순군의 통치는 달랐다. 그는 면류관의 무게보다 백성의 숨을 먼저 들었다. 장터의 아이에게 미소, 농부의 손을 잡고 병든 도파에 약을 내렸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나누는 일. 백성들은 놀랐다. 담장 너머의 왕이 그들의 숨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전하께서 달라지셨다. 그 변화의 속엔 소연의 노래가 있었다. 밤이면 후원의 바위, 순석권, 바람을 향한 속삭임. 연아, 나는 매일 너를 기억한다. 민심은 안정되었고 설화는 전설이 되었다. 아이들은 입춘 바람을 쥐려 잊고 노인들은 바람에 얼굴을 내밀었다. 소연 누이의 숨결이다. 궁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대비의 불만, 백매의 잔향. 사라진 것은 몸이었지만 욕망은 그림자로 남는다. 그럼에도 변화는 분명했다. 왕은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약한 자와 호흡했다. 숨군은 별칭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었다. 입춘이면 모두가 바람을 기다렸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다. 정치는 기록이지만 치유는 숨이다. 다큐의 목소리. 역사는 누군가가 내어준 숨의 기록. 정지. 세월이 흘러 숨군의 시대는 전설이 되었다. 그는 여인을 기억했고 권력보다 바람의 노래가 울렸다. 매년 입춘 숨결 제례. 모두가 모였고 사람들은 눈을 감고 같은 이름을 불렀다. 소연. 제례 뒤 왕은 홀로 후원으로 갔다. 손수건을 쥐고 바람에 숨을 불었다. 그대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영원히. 민간의 풍습도 생겼다. 아이들은 바람을 손에 쥐려 했고 노인들은 주름진 미소로 바람을 맞았다. 이 바람은 소연의 숨결. 이 바람이 불면 상처가 낫는다. 대비의 이름은 기록에서 희미해졌고 백매의 흔적은 괴담으로만 남았다. 그러나 숨군과 소연의 이야기는 민요와 서당의 교훈, 시인의 시로 이어졌다. 시인의 한수. 봄바람에 실려오는 향기로운 숨결.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한 여인의 마음이었네. 다큐의 마지막 목소리. 사랑은 몸을 잃어도 숨으로 남는다. 숨은 바람이 되고 바람은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야기는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사람의 가슴을 흔든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입춘 바람 속에 소연의 숨결이 살아있음을. 각본 완성. 이렇게 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임금을 살린 여인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결과 사랑은 여전히 바람 속에 남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오늘의 전설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잊혀진 옛 이야기, 가슴을 울리는 전설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